자, 인도 문명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인도 문명에 고유하게 있었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외래인이었던 아리아인의 이동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말 그대로 인더스강 유역에서 일어난 문명이에요. 특히 원주민이었던 드라비다인에 의해서 발달이 됐었고요. 특히 메소포타미아와 교류하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계획도시였죠. 특히 모헨조다로, 하라파로 대표되는 계획도시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계획도시들에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공중 목욕탕이라고 할 수 있는 목욕탕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명의 가장 중요한 수로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또 포장도로라든지 주택들도 존재를 했었죠. 이러한 것들이 일정한 구획 안에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분포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모헨조다로 하라파 양식이었고요. 자, 4대 문명의 공통적인 부분이죠. 청동기를 주로 사용했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상형 문자를 사용했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왜일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상형 문자를 쓰는 문명. 이집트 문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형 문자만 나온다고 해서 이집트네! 하고 고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분명히 상형 문자, 공통되는 상형 문자를 냈다면은 이게 이집트인지 인도인지는 다른 힌트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도시가 나오거나 아니면 소가 그려진 인장이 그려져 있다면 요거는 100% 인더스 문명을 물어보는 게 되겠죠. 자, 요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화를 궁구하던 인더스 문명도 어느 날 외부인의 침입을 받으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아리아인에 의해서였죠. 특히 아리아인은 철제 무기와 기병을 앞세워서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을 굉장히 손쉽게 제압을 했고요. 이제 1500년간 인더스강 유역의 펀자브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펀자브 지역은 인도 반도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바로 인더스강이 되고요. 여기가 겐지스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지역을 이제 펀자브 지방이라고 하지요. 1500년경 인더스강 유역 펀자브 지방의 아리아인이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면서 드라비다족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0년이 지난 1000년경에 점차 세력을 확장해서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리아인들의 독특한 문화가 인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철제 무기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철제 농기구도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고요. 무엇보다 이 아리아인들은 기존에 있었던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해 독특한 계급 제도를 창안해냈어요. 그거를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카스트 제도라고 합니다. 카스트 제도는 여러분들 페이지 10페이지에서도 나와 있듯이 4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종교를 주관하는 브라만 계급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 최초의 종교는 브라만교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밑에는 전사나 상인 계층을 담당하는 크샤트리아 계층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일반 평민을 자처하는 바이샤. 그리고 바이샤보다 더 낮은 계급이
수드라 계급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카스트제를 얘기할 때는 요 네 계급으로 크게 나누지만 사실 이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계급들이 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수드라라고 하더라도 그 아래로 내려가면 최하층이 또 존재를 하고요. 브라만 중에서도 최고의 계층이 존재를 합니다. 이 카스트 제도는 아직까지도 이제 인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강력한 계급 제도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브라만교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경전처럼 사용됐던 게 바로 베다입니다. 이 베다는 특히 당시 인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을 찬미하는 노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도 문명을 기억하실 때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더스 문명과 아리아닌의 이동,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인종으로 따지면은 드라비다족과 아리아족으로 비교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인도 문명까지 살펴보았어요. EBS 수능특강 문제 보시면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도 문명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더스 문명의 특징 그리고 아리아인의 이동 후의 변화까지 살펴보신다면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4대 문명 중 마지막인 중국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문명부터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문명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두 개의 왕조입니다. 상왕조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은나라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은허라는 유적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중국에서. 이 은허라는 지역에서 다량의 갑골문이 발견이 됩니다. 이 갑골문을 해석함으로써 최초로 이 상이라는 왕조가 역사, 즉 실제적인 왕조로서 처음으로 기록이 됐었어요. 자, 이 갑골문을 해석한 거에 따르면은 BC 1600년경에 이게 성립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황하강 중류 지역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여느 다른 고대 문명과 마찬가지로 이 상왕조는 신권 정치를 행했었는데요. 이 신권 정치의 근거가 됐던 게 바로 갑골을 통한 신정이었습니다. 갑골은 거북이 등껍질이 갈라지는 모양새를 보면서 이 갈라진 모양을 어떠한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이걸 정치에 이용하는 그러한 정치 형태를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 형태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즉 이러한 해석을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백성들을 교화하는 데 사용했던 게 바로 당시의 왕이었었습니다. 상나라에는 굉장히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왕은 탕왕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탕왕은 하나라 마지막 왕이었던 걸왕을 몰아내고 상나라를 세웠는데요. 이 걸왕이 일으킨 여러 가지 폭정의 한 거에서 혁명을 일으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폭정의 원인이 됐던 건 여색이었는데요. 걸왕을 여색에 빠지게 한 여인의 이름은 말희였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상나라 있죠. 즉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과 걸왕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주왕도 즉 폭정을 일으켰었고요. 이러한 폭정의 원인이 됐던 게 여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주왕이 총애했던 여자의 이름은 달기였었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패턴은 사실 어떻게 보면
후대 유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없지 않게 깔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면서 요 중국 고대 문명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러한 비슷한 패턴으로 인해서 요 주왕의 폭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들, 특히 대표적으로 주지용림이라는 술과 고기로 된 숲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도 높은 고신을 통해서 마음에 안 드는 신하들을 제거하기도 했었죠. 이때 주 지역에 있었던 무왕이 이 폭정에 항거하면서 불만이 있었던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서 주왕을 몰아내고 은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음주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요거는 후에 우리 춘추전국 시대에 매울 역성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대도 바로 요 주나라 시대입니다. 음주혁명 시기부터 시작되는 주나라 시기를 가장 이상적인 세계로 상정하기도 하죠. 어쨌든 요 상나라를 명망시킨 은하라는 호경에다가 도읍을 하고요. 요 호경을 중심으로 황하강 유역을 안정시킨 후에 창장강 유역으로 세력을 확대하게 되죠. 창장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양자강, 장강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영역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수능 문제랑 더불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나옵니다. 주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정치에 있어서 땅을 왕이 혼자서 다스린 게 아니라 여러 제후들과 나눠서 다스리는 독특한 정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요걸 우리 봉건제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지형과는 많이 다르죠. 실제 지형과는 많이 다르지만 편의상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나눠놨고요. 자, 왕이 통치하는 이 지역을 왕의 직할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자기 영토의 주인이지만 이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왕족이나 신하들을 제후로 봉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영지들을 일부 떼어주죠. 그거를 우리는 봉토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왕이 다스리지 않고 더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정치 제도를 발전시킨 게 바로 주나라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고요. 그래서 1번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주나라의 특징으로 종법이 있습니다. 나눠진 봉토는 부모와 자식 간의 승계가 가능했는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 봉토를 승계를 해줄 때 직계, 즉 자기의 친아들 중에서 적장자, 첫째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는 것이 법칙처럼 작용을 했었습니다. 즉 이러한 봉토를 다스리는 원칙에는 적장자 상속의 혈연관계에 의한 종법 제도를 따라라 라는 것이 암묵적인 룰과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 종법 체계는 주나라 때부터 시작된 굉장히 독특한 제도고요. 이 제도가 점차적으로 사람들에게 관념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후에 나오게 될 진나라, 한나라의 통치 제도를 성립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종법 제도예요. 이 종법 제도는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배우면서도 많이 들었겠지만 특히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서 종법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법 그리고 승계랑 관련된 여러 법칙들 이러한 것들과 굉장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승계 제도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천명사상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죠. 무왕이 주왕을 몰아낼 때 단순히 폭정이 일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폭정을 하늘이 용서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명을 받은 바로 나 무왕이 이 주왕을 벌하는 것이다. 즉 정당하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명사상이고요. 그래서 주왕조를 이해하는 세 가지 키워드, 즉 첫 번째 봉건제, 두 번째 종법, 세 번째 천명사상,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중국 고대 문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헤매거나 헷갈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대 문명, 4대 고대 문명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제 복습하게 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총 3가지입니다.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문명 특징의 공통점 3가지가 있었죠. 보고를 바탕으로 사대 문명이 가지는 독자적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 지중해 연안 국가가 포함되는 사실 5개의 문명이긴 한데요. 요거는 사실 서양 문명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크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4가지 문명, 즉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중국 문명의 독자적 특징들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 따로 연습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만 더 기억하자면은 이 2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서로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인더스, 중국 문명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들도 각각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요 문명의 발생 파트에서 나왔던 중요한 부분들, 기존 빈출 유형과 최근 유형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명 파트까지 선생님이 선생님과 함께 전부 다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역별로 심화된 그 지역별 전근대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우리랑 가까운 동아시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중국 문명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